지독하구려. 영감의 그 아군 나에게 파시오. 정말입니까? 마주치기만 해도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던 노인의 아군을 제 발로 사겠다니요. 노인은 홀린 듯 자신의 불행을 넘겼고 아까울 것 없다는 듯 비웃으며 흉가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거래가 하룻밤 만에 천하명당의 주인을 뒤바꿀 운명의 뒤집기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재앙을 팔아 태양의 기운을 거머쥔 노인의 소름 돋는 반전 이야기. 지독한 불운 속에 숨겨진 진짜 대운을 낚아채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비가 오지 않고 간신히 싹이 올라오면 메뚜기 떼가 덮칩니다. 장사를 시작하면 길목에 역병이 돌고 소를 사면 다음 날 다리가 부러집니다. 남들처럼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탐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모든 일이 반발짝씩 어긋나는 사람. 노력을 해도 기도를 해도 잠을 줄여가며 일을 해도 꼭 마지막 문턱에서 무너지는 사람. 덕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어느 고을의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덕칠이 뱃속에 있던 그해 여름 산비탈의 밭을 일구다가 갑작스러운 산사태에 휩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비탈에서 죽은 것은 덕칠의 아버지 한 명뿐이었습니다. 옆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멀쩡했습니다. 부루는 처음부터 덕칠이라는 사람 주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 없이 갓난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시절 여인에게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친정과 시댁 모두 넉넉지 않아 도움이 되지 못했고 어머니는 홀로 품팔이를 하며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그러나 과로와 영양 부족이 쌓여간 몸은 덕칠이 5살이 되던 해봄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누운 것은 작은 열병으로 시작되었지만 몸 안에 쌓인 피로가 깊었던 탓인지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어느 날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덕칠은 5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친척들 사이에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누가 맡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모두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고 결국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며칠, 외가 쪽 친척 집에 며칠. 어린 덕칠은 그렇게 집을 옮겨 다녔습니다. 진보딸이라 해봐야 옷 한 벌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헝겊, 조각 인형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조차 어느 집으로 이사하던 날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잃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찾으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덕칠은 마을 외곽에 있는 농가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받아주는 친척이 더 이상 없었고 그 자신도 남의 눈치를 보는 삶보다는 차라리 일을 하는 편이 낫겠다고 여겼습니다. 10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애처롭지만 덕칠은 그렇게 이른 나이에 어른이 되었습니다. 덕칠은 성실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아는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불운을 비웃던 사람들조차 저 사람은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침은 남들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겨울이면 아직 어둠이 짙은 새벽에 눈을 떴고 여름이면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밭으로 나갔습니다. 하루 일이 끝나도 남은 힘이 있으면 더 했습니다. 주인이 쉬라고 해도 내일 할 일을 당겨서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보던 소는 이상하게도 병이 잘 들었습니다. 다른 소들은 멀쩡한데 덕칠이 맡은 소만 발굽이 헐거나 배탈이 났습니다. 같은 여물을 주고 같은 방식으로 돌봤는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주인은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덕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대로 안 돌보는 것은 아닌가? 혹시 어딘가 실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뚜렷한 잘못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맡은 논의 수확도 유독 적었습니다. 물 관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모를 심은 간격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덕칠의 손을 거친 것들은 마지막에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열매가 달려야 할 가지에서 열매가 떨어졌고, 다 익어가던 곡식이 갑작스러운 우박에 꺾였습니다. 이웃 논은 피해가 없는데 덕칠의 논만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20 남짓이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좀 재수가 없어 보이더라. 그러다가 점점 노골적인 말들이 나왔습니다. 팔자가 사납다. 손이 억세다. 가까이 두면 애군이 돋는다. 덕칠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직접 들었고, 어떤 때는 뒤에서 돌아오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억울함이 목까지 차오르는 밤이 있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눈물도 나오지 않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게 막히는 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분노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억울함은 체념으로 바뀌었고 체념은 다시 어떤 묵묵함으로 굳어졌습니다. 변명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해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먹어야 살고 살아야 내일이 있으니까. 덕칠은 그냥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25이 되던 해 그는 혼인을 했습니다. 상대는 이웃 마을의 가난한 집딸이었습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이런 사람과 딸을 맺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덕칠의 소문이 좀 퍼진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불운에 대해 큰 소리로 불평하는 법이 없었고 있는 것으로 최대한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처자이는 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뚜렷한 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먹지 못하더니 말라갔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이렇다 할 답이 없었고 결국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둘째도 태어났지만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자라면서도 자주 앓았고 장성에서도 건강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모든 것을 견디다가 덕칠이 40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병을 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밭에 나가려다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왔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덕칠은 그날 이후 말수가 더욱 줄었습니다. 30 초반 덕칠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만한 희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그는 오랫동안 머슴살이를 하던 집을 떠나 독립했습니다. 작은 빚을 내어 초가 한 칸과 작은 밭되기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밭이라고 해봐야 비탈진 자리에 돌을 골라내고 간신히 일군 좁은 땅이었지만 덕칠에게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붙은 땅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찍히던 날, 덕칠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설레었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내 곳간에 곡식을 채울 수 있다는 것. 내 마당에 씨를 뿌리고 내 손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그때의 덕칠에게는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보는구나 싶었습니다. 봄이 오자 그는 온 정성을 다해 씨를 뿌렸습니다. 돌을 더 골라내고 두둑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물이 잘 스며들도록 흙의 방향을 살폈고 씨앗 하나하나를 정해진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이웃 농부들이 보기에도 손색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 10년 만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의 다른 논과 밭은 그럭저럭 버텨나갔습니다. 수원이 먼 곳은 힘들었지만 개울 가까이에 있는 밭들은 물을 끌어와 간신히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덕칠의 밭은 달랐습니다. 물줄기와 그리 멀지도 않은 위치였는데 흙이 바싹 말랐습니다. 모내기한 벼는 무릎 높이까지 자라다가 누렇게 말라갔고 잎사귀가 돌돌 말리더니 끝에서부터 다 들어갔습니다. 물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흙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덕칠의 밭은 텅 비었습니다.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겨우 남겨두었던 종자마저 가뭄에 상해버려 다음 해 씨앗조차 없었습니다. 초가 한 칸을 사기 위해 낸 빚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땅도 손에서 떠났습니다. 그 일이 덕칠을 무언가 부러뜨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억울함이라도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이 오히려 버티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뭄 이후 덕칠은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반항하거나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씻어낸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희망 같은 것을 다시는 크게 품지 않았습니다. 실망할 일이 없도록 기대를 작게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덕칠은 여러 번 다시 시작을 시도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묘하게도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쓰러지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 몸을 굴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화려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 먹기 위해, 하루를 버티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머슴살이를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을의 농가였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덕칠의 소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가 돌보는 밭에 이상한 벌레가 생겼고 그가 맡은 창고에 쥐떼가 들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맡기는 일이 줄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주변에 있으면 안 좋다. 덕칠은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40이 넘었을 때는 잠시 행상을 해보았습니다. 등에 짐을 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잘 팔렸습니다. 덕칠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매입한 물건들이 유독 시세가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리면 덕칠은 우산을 대량으로 샀고 그 다음 날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풍년이 들어 쌀값이 뛸 것이라는 말을 믿고 쌀을 사두면 그해 유독 수확이 많아 쌀값이 폭락했습니다.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미천이 바닥났습니다. 쉰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 농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집 소작이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었지만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가 맡은 논에는 두더지가 들었고 수로가 막혔습니다. 옆 논은 멀쩡한데 그의 논만 물이 고였습니다. 지주는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몇 해가 지나자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불쌍하다는 눈길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불운이 반복되자 동정은 사라지고 기묘한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 사람은 타고난 것이 그렇다. 살면서 쌓인 업이 너무 무겁다.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칠순이 되었을 때 덕칠의 몸은 이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무거운 짐을 지고 비와 눈과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일만 한 몸이었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지지 않았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기침은 밤마다 그를 깨웠습니다. 찬 공기가 닿으면 기침이 시작되었고 한 번 시작하면 한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찾아가면 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했지만 덕칠에게 조리를 할 여건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남은 가족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셋째 아이는 멀리 다른 고을로 가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불운이 자신에게도 옮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이 들려왔지만 덕칠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소문을 평생 달고 살았으니까. 혼자였습니다. 작은 초가 한 칸에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 밥을 지어 먹고 낮에는 이웃 농가 일을 거들고 저녁이 오면 돌아와 눕는 삶이었습니다. 그 반복이었습니다. 기대도 실망도 없는 삶.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아침, 덕칠은 이상하게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부모 묘소를 오랫동안 찾지 못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묘는 산사태가 난 그 비탈 근처 마을 사람들이 급히 마련해 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묘는 그 옆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 묘소가 산 너머 외진 곳에 있었는데 몇 해 동안 몸이 좋지 않아 찾지 못했습니다. 벌초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덕칠은 그날 아침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몸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깊어졌고 밥맛이 없었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거움이 전과 달랐습니다. 뭔가가 다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묘소라도 마지막으로 가봐야 하지 않겠는가. 죽기 전에 풀이라도 베고 술 한 잔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마음 하나를 붙들고 덕칠은 지팡이를 챙겼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날이었습니다. 산은 이미 울긋불긋하게 물들어 있었고 이른 아침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덕칠은 마을 어귀에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걸음이 그럭저럭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탈이 시작되자 숨이 찼습니다. 20발짝 오르면 쉬어야 했고 10발짝 오르면 또 멈춰야 했습니다. 지팡이에 온몸을 기댔고 허리는 더욱 굽어졌습니다. 몇 번이나 주저앉았습니다. 바위에 걸터 앉아 숨을 고르면서 이 길을 과연 오를 수 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려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면 다시는 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덕칠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곁에 있는 나무를 붙잡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길가 바위 위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덕칠은 처음에 자신이 어지러움 때문에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산길에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앉은 그 사내는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산을 타고 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먼지 한 톨 묻지 않았고 갓도 단정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외진 산길의 바위 위에 앉아 있는지 그 어느 것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불안한 기운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선비가 앉아 있는 주변 공기가 고요했습니다. 선비는 덕칠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표주박을 내밀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고 낡은 표주박이었는데 안에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서 길어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덕칠은 망설임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오래 산을 오른 탓에 목이 탔고 현기증이 있었습니다. 물은 미지근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온도가 딱 맞았습니다. 그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갈증이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피로가 한꺼풀 거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고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들어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덕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읽어내는 집중이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턱까지 그리고 눈 주변을 천천히 살피는 것이 마치 오래된 책의 글씨를 한자 한자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덕칠은 어색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독하구려. 그 말이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감탄이었습니다. 어떤 고생을 얼마나 오래 견딘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덕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만 이 선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덕칠도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한 불운이 아니요. 이것은 마치 남의 목까지 짊어진 형국이요. 평생을 아군의 무게 아래에서 사셨소. 그 말에 덕칠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오래 살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동정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은 것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삶의 결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선비의 말은 달랐습니다. 변명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실이 덕칠의 가슴 깊은 곳에 가 닿았습니다. 선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산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의 그 아군, 나에게 파시오. 덕칠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군을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사고, 복을 빌고, 복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나쁜 것은 버리려 하고 멀리 하려 하고 모른 척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선비는 남의 아군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덕칠은 그 선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농담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꾸미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아는 사람의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선비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좇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화를 제대로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복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하는데 화를 버리지 못한 그릇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그릇은 다릅니다. 평생 화를 담고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를 50년 넘게 견뎌온 그릇은 이제 단단하기 그지없습니다. 아구는 이미 다 타버렸소. 이제 남은 것은 껍데기뿐이요. 덕칠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삶이 무언가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운이 없어서 힘들었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선비는 그 힘든 시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산 너머의 흉가에서 불을 지키며 하룻밤을 버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질 때 들어가서 동이 틀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단,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흉가는 덕칠도 알았습니다. 마을에서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역병이 돌았을 때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고 그 뒤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이 기이하게 울었고 짐승들도 그 집 근처를 피해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쪽 길을 지나가지 않았고 어른들도 해가 진 뒤에는 그 방향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차피 남은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흉가 하룻밤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이보다 더 오랫동안 더 힘든 것을 버텨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어떤 예를 갖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흉가가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덕칠은 산길을 이어 올라갔습니다. 부모님 묘소에 들러 풀을 대충 베고 준비해온 작은 술병을 묘 앞에 놓았습니다.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오늘 밤 이상한 일을 하려 합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덕칠은 흉가에 도착했습니다. 선비가 알려준 방향으로 산 너머를 넘어가자 외딴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자풀이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담장은 일부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문짝은 경첩이 하나 빠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밀자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발 아래 낙엽이 쌓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는 군데군데 썩어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 조심해야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두텁게 쌓인 먼지 위에 무언가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짐승인지는 몰랐습니다. 덕칠은 방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면서 주워온 마른 나뭇가지들을 꺼내 불을 피웠습니다. 부싯돌을 두드려 불씨를 만들고 잎사귀와 가는 가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살아나자 방 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처음 한두 시간은 평온했습니다. 낮 동안 산을 오른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졸음도 왔습니다. 덕칠은 눈을 비비며 버텼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잠들면 안 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일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시작된 바람이 문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문짝이 덜컹거렸습니다. 천장에서 흙가루가 떨어졌습니다. 덕칠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불이 흔들렸습니다. 손바닥으로 감싸서 바람을 막으려 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소리가 생겼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짐승 울음 같기도 했고 바람이 좁은 틈을 통과하면서 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 소리 중에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 것이 섞였습니다. 크느끼는 소리,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 덕칠은 그 소리를 들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랬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역병으로 죽어간 사람들. 억울했을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갑자기 닥친 병으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죽어갔을 그 사람들. 그 한이 남아서 이 집에 서려 있다면 그 원망의 대상은 덕칠이 아니었습니다. 덕칠 역시 억울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두려움이 가라앉았습니다. 덕칠은 소리 나는 쪽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게 살았소. 당신들 원통한 건 모르지 않소. 그러나 오늘 밤 이 불은 내가 지킬 것이오. 건드리지 마시오. 소리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처럼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방 안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기온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몸 안에서부터 한기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등불의 불꽃이 갑자기 작아지며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덕칠의 눈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등불이 만들어내는 어둠의 출렁임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늘이 보였습니다. 등불의 미약한 빛을 받아 비늘 하나하나가 번뜩였습니다. 몸통의 굵기는 사람 허벅지만 했습니다. 얼마나 긴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보였습니다. 크고 납작한 머리였으며 눈이 붉게 빛났습니다. 그 눈이 움직이지 않고 덕칠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덕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덕칠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이 생명체가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도망쳐야 한다는 충동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 쫓겨 다녔습니다. 불운에게, 사람들의 시선에게, 자신의 처지에게.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도망치면 그것은 그냥 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덕칠은 등불을 두 손으로 더 바짝 끌어안았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가까이 왔습니다. 몸을 틀면서 또아리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의 발 가까이까지 접근했습니다. 그 무게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었습니다. 덕칠은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빛나는 눈.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덕칠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로가 담긴 눈으로, 오랜 세월을 견딘 사람의 눈으로 그 붉은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렁이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서슬퍼런 기운이 옅어지고 무언가 다른 것이 그 눈 안에 생겨났습니다. 덕칠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윤곽이 흐려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등불이 다시 흔들림 없이 타올랐습니다. 덕칠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여전히 등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도 없는 창틀 사이로 파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첫 번째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을 덕칠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밤새 잠들지 않은 눈이 따가웠지만 그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불을 지켰습니다. 그것 하나를 했습니다.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고른 발걸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어제의 그 선비가 들어왔습니다. 밤새 어디 있었는지, 추위에 떨지는 않았는지, 옷은 여전히 단정하고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선비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덕칠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앞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등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방바닥에 3번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단순한 나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울림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시작된 그 울림이 벽을 타고 마루를 타고 마당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덕칠의 귀에는 길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덕칠은 그것을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밤새 방 안에 깔려있던 무겁고 탁한 기운이 거두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사라지고 이른 아침 산에서 맡을 수 있는 흙냄새가 퍼졌습니다. 상쾌한 것이었습니다. 배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선비는 방 안을 거닐며 무언가를 살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바닥을 훑었고 벽을 살폈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마당을 걸었습니다. 담장 쪽으로, 집 뒤쪽으로. 잠시 후 그가 멈춰 선 자리가 있었습니다. 집 뒤편 작은 언덕이 시작되는 경계였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 서서 지평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빛이 산 너머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천하의 혈자리요. 덕칠은 그 말을 들으며 어리둥절했습니다. 흉가라 불리는 이곳이 명당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든 집이라 손가락질하던 이곳이 좋은 땅이라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땅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어느 한 곳에 모이는 자리를 혈이라 부릅니다. 혈은 산줄기를 타고 흘러내려온 기운이
땅속 깊이 고여있는 자리입니다. 좋은 혈 자리에 집을 지으면 그 기운을 받아 번성하고 무덤을 쓰면 후손이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명당을 찾으러 풍수를 보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기운이 너무 강했습니다. 혈이 깊고 강한 자리는 아무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강한 기운은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몸이 버티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역병이 돈 것도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강한 기운이 그 가족들을 버티게 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든 집이라 꺼리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흉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릇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릇이 이 땅의 기운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선비가 말했습니다. 큰 화를 오래 견뎌 비워진 그릇. 어떤 무게에도 부서지지 않아 단단해진 그릇. 아군을 끝까지 품고 타들어가게 한 그릇. 그런 사람만이 이 땅의 기운과 맞습니다. 덕칠은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겪어온 것들. 아버지를 잃은 것, 어머니를 잃은 것, 땅을 잃은 것, 아내를 잃은 것, 사람들의 시선을 견딘 것. 그 모든 것이 이 한 자리를 받아들일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덕칠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말이 틀렸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욕심내지 마시오. 이 땅의 기운은 구하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 남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산길 위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안개 속으로 들어가더니 곧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그가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 집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덕칠은 그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내려가 짐을 챙겨왔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짐이었습니다. 입을 옷 몇 벌과 솥 하나, 작은 농기구들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다시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산 너머 흉가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자 몇몇은 혀를 찾고 몇몇은 말렸습니다. 그러나 덕칠의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흉가를 손봤습니다. 혼자였고 몸도 성치 않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습니다. 무너진 담장에 돌을 다시 쌓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고쳤습니다. 썩은 마루 널빤지를 뜯어내고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방 안에 먼지를 쓸어내고 창호지를 발랐습니다. 손이 거칠었고 무릎이 쑤셨지만 이상하게도 피로보다 기운이 더 났습니다. 집 뒤편에 선비가 오래 서 있던 그 자리. 작은 언덕의 기슭이었습니다. 덕칠은 그 자리를 중심으로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흙을 뒤집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밭 모양을 갖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이상하게도 한기가 덜했습니다. 산을 등진 위치라 바람을 막아주었고 집 안 온기가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덕칠은 그것이 집의 구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덕칠은 씨를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씨앗을 흙 속에 넣고 흙을 덮으면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흙이 달랐습니다.
손 아래에서 느껴지는 흙의 질감이 이전에 덕칠이 일구던 어느 땅과도 달랐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웠으며 손으로 쥐면 적당히 뭉쳤다가 적당히 부서졌습니다. 좋은 흙의 질감이었습니다. 씨를 뿌린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싹이 올라왔습니다. 덕칠은 그것을 보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싹이 올라오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왔고 싹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싹은 달랐습니다. 힘찼습니다. 잎이 두툼했고 줄기가 곧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봄, 덕칠의 밭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확이 났습니다. 소문은 퍼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흉가에 들어가 산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괴이한 일인데 거기서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던 길에 그 밭을 본 사람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진짜라고. 채소가 탐스럽게 자라고 있다고. 한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채소를 사러 온다는 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운 없던 노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고 간 것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흉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담장이 반듯했고 문짝이 단단히 달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풀 대신 고르게 정리된 흙이 있었습니다. 집 뒤편에는 채소밭이 있었는데 잎이 두껍고 빛깔이 좋았습니다. 귀신 든 집이라는 분위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딘지 조용하고 편안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덕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좀 펴진 것 같다, 걸음이 좀 달라진 것 같다 하는 막연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다고. 이전에는 뭔가를 피하는 눈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편안한 눈이라고. 기침도 줄었습니다. 확연히 줄었습니다. 겨울 내내 그를 괴롭히던 밤 기침이 봄이 되자 많이 나아졌습니다. 허리도 이전보다 펴졌습니다. 완전히 반듯해지진 않았지만 지팡이 없이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나아간다는 것을 느낄 때 덕칠은 그것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생 무언가가 나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좋아지면 또 무너지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것도 곧 다시 나빠지는 것 아닌가 하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천천히였지만 분명했습니다. 덕칠은 채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남는 것을 나눠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밭의 수확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혼자 먹는 것에 몇 배가 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장터에서 팔았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덕칠의 채소는 값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나온 다른 채소들은 흔해지면 값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덕칠이 가져온 것은 사람들이 먼저 찾았습니다. 빛깔이 좋고 맛이 진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덕칠은 그 돈으로 씨앗을 더 샀습니다. 밭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조용히 내놓았습니다. 오래전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덕칠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덕칠을 조금씩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불운한 사람이라며 멀리하던 이들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채소를 사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덕칠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가볍게 받아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그 흉가로 불리던 집이 마을에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칠 영감집, 채소 잘 되는 집,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덕칠의 밭은 더 넓어졌습니다. 처음에 일구기 시작한 집 뒤편의 자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버려진 땅들을 조금씩 손봤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것은 마을에서 일손을 빌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덕칠에게 일을 하면 품삯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어느 가을날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초라하고 병든 노인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단단해 보이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고 자세가 달랐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밭을 보았습니다. 채소가 자라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칠은 흉가에서의 그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아이는 마을에 내려가지 않고 그 집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그 뒤로 아이는 철마다 왔습니다. 올 때마다 조금씩 도움을 주었고 조금씩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조선 팔도를 떠돌던 이야기꾼들이 이 야담을 전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덕칠이 그날 밤 얻은 것은 명당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땅을 일구었고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룻밤은 평생의 시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렁이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을 50년 넘게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불운은 실은 오래된 단련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자리에 비로소 땅이 열렸습니다. 덕칠 영감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